안녕하세요. 식품품질관리 레벨4 외부평가 대비 특강을 강의하게 된 대전보건대학교 이현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외부평가 합격률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오늘 이 영상이 외부평가를 준비하는 우리 학습 근로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식품품질관리 레벨4 20버전 강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학습 병령 자격 개요와 외부평가 공개문항 사이트 검색 및 평가 체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우리 현장 교수님과 학습 근로자가 수업 시간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교재죠. 학습 모듈 검색 방법과 학습해야 되는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모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학습 병령 자격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습 병령제란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형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에서 채용한 근로자에게 기업 내에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교육훈련 제도입니다. 기업 맞춤형 훈련 교육과정 개발과 훈련 교재 개발, 그리고 훈련에 들어가는 전 과정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가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해서 국가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역량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내부평가와 외부평가가 있습니다. 내부평가는 훈련 중 일정 기간이 부합이 되면 여러분들이 학습했던 곳에서 실시가 되고요. 평가 내용으로는 훈련 과정에서 편성된 능력 단위 또는 교과목 단위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 시기는 능력 단위별 훈련 진도율 80% 이상 시점에서 종료 시까지 가능하고요. 이 평가가 최종 결과에 반영이 되어서 능력 단위 또는 교과목 이수 여부로 결정이 됩니다. 이수자만이 외부 평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외부평가 자격은 전체 훈련 80% 이상 출석이 되어야 하고요. 필수 능력 단위 개수 기준 70% 이상 내부평가를 통과한 자만이 외부평가를 볼 수 있는 응시자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외부평가 준비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평가와 관련해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개한 문항 사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두 개의 웹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q-net.or.kr에서는 가정평가형 자격과 1학습 병령 자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우선 홍보 자료실을 클릭을 하게 되면 공개 문제 자료실이 보여지죠. 이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종목별 외부 평가 문제 공개 자료를 내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식품 품질 관리라고 검색을 하시고, 자, 그러면 공개 문제 자료실에 공개 자료 식품 품질 관리 레벨 4 20 버전 1에 대해서 자료가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외부 평가 공개 사이트는 pdms.ncs.go.kr로 이 사이트에서는 1학습 병령 가정개발 인정 시스템으로 가정개발과 가정심사가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자료실을 클릭을 하시면 자, 하단에 외부평가 공개 문항이 보이시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역시 자료실에서 식품품질관리 직종 외부평가 모의 시험 문제가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외부평가 공개 자료가 보여지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평가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품질관리 레벨 4 20 버전 1의 종목을 설명하자면 식품 품질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제품의 규격과 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사용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소비자의 만족도가 포함이 된 것을 품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수요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의 입고부터 출고까지 모든 과정을 검증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검증에서는 현장 품질 관리, 공정 관리, 공정 설비 관리,
샘플 시험 검사 준비, 법규 관리, 고객 불만 관리, 제품 검사, 식품 안전 검사, 관능 검사, 협력사 관리, 샘플 시험 검사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에 따른 평가 방법을 보시면 식품 품질 관리 레벨 4는 필수 능력 단위가 11개가 있습니다. 이 11개 중에 9개는 지필 평가로 보게 되고요. 공정 관리와 샘플 시험 검사 준비는 면접 평가로 보게 되겠습니다. 자, 지필 평가 문제 유형 및 예시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을 아시면 외부 평가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선 진위형이죠. 정답이 맞으면 O, 틀리면 X라는 것을 넣는 진위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주어진 문제의 답을 제시된 보기에서 고르는 선다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일련의 전지와 답지가 서로 연결이 되도록 요구하는 연결형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번째로는 주어진 문제에 대해 간단한 문장, 단어, 기호 등을 직접 쓰는 순수 단답형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내용 중에 빈칸에 해당하는 적합한 단어라든가 기호 등을 쓰는 완성형 문제도 나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계산 과정을 쓰는 이런 계산형 문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총 6개의 문제 유형이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유형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출제되는 유형들을 알면 외부 평가를 준비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면접평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품질 관리 레벨 4에서 면접 평가를 보는 능력 단위는 공정 관리와 샘플 시험 검사 준비로 능력 단위별로 3개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정확한 답을 설명하면 좋겠죠. 하지만 정확한 답을 설명하기 힘들면 유사한 답이라도 심사자에게 답을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른다고 답을 하는 것보다는 아는 답을 최선을 다해서 답변하는 것이 면접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합격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합격 기준은 필수 능력 단위 70% 이상 패스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현재 식품품질관리 레벨 4는 11개 중 8개 이상이 패스한 경우입니다. 능력 단위별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 득점했을 때 최종 합격이 되는데, 자, 그림을 보시면 저희가 11개의 필수 능력 단위 중에서 외부 평가의 지필과 면접의 점수를 이렇게 얻었다고 한다면 합격이 된 개수를 카운트를 하면 8개 이상이 되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외부 평가에 합격이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필수 능력 단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능력 단위 검색 사이트는 c.q-net.or.kr로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홍보 자료실에 들어가셔서 일학습 병영 자격 자료실에 교육훈련 기준 자료실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화면과 같이 직종 및 직종별 교육훈련 기준이라는 제목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일학습 병영 직종별 교육훈련 기준 zip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이 zip 파일을 열어보시면 저희 식품 품질 관리에 관련되어 있는 필수 능력 단위 11개가 보이시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필수 능력 단위를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는 이 학습 모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학습 모듈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포털 사이트죠. 아마 한 번쯤은 다 검색을 해보신 창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에 ncs.go.kr을 검색을 하시고, 자, NCS 학습 모듈을 클릭을 하시면 분야별 검색, 키워드 검색, 코드 검색이 가능합니다.
자, 저는 분야별 검색으로 검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분야별 검색을 클릭하시고 21번에 있는 식품 가공을 클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분류에서는 식품 가공이라고 클릭을 하고요. 소분류에서는 식품 가공, 세분류에서는 식품 품질 관리를 클릭을 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NCS 학습 모듈에 대한 직무 정의와 NCS 능력 단위 그리고 NCS 학습 모듈이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 저는 공정관리에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 PDF 파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학습 모듈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해야 되는 학습 내용이 담겨져 있는 학습 모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학습 모듈에는 목표와 학습 내용이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반드시 이거를 활용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자, 6번째 모의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 외부평가 공개 문항 사이트에서 모의 문제를 미리 출력하셔서 미리 풀어보시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모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학습 모듈에 관련돼서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설명하고 그리고 모의 평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품질 관리 능력 단위 및 학습 모듈명은 현장 품질 관리입니다. 현장 품질 관리는 일상적인 현장 관리 활동에서 품질 향상을 위해 3종 OS, 눈으로 보는 관리, 자주 보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느냐는 게 학습 목표로 삼고 있고요. 학습해야 되는 내용은 3종 OS 활동하기, 눈으로 보는 관리하기, 자주 보존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종 OS 활동은 활동 계획에 따라 역할을 분담해서 3종 OS 활동을 실행하고 활동 결과를 분석해서 차기 활동 계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야 되고요. 눈으로 보는 관리하기는 품질 또는 설비의 이상 변화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업무 또는 일의 진행 상태가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누구라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이상 발견과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자주 보존은 생산 효율 저해 및 낭비 요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 및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 TPM 중점 활동을 통해 생산 능력 배양 및 설비 효율 관리 체계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자, 현장 품질 관리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3종 OS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 OS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것끼리 보기에 골라서 찾아라 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OS에 대해서는 청소, 정리, 정돈, 청결, 습관화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3정에서는 정품, 정량, 정의치를 말한다. 요소를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3정은 정품, 정량, 정의치. 그래서 정답은 5가 되겠습니다. 3종 O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3종 OS 활동을 하게 되면 기계나 설비류의 설비 보존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생산 활동 중에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요. 능률 향상과 원가 절감에 도모가 되기 때문에 3종 OS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죠. 자, 3정은 정의치의 정품을 정량으로 확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OS는 현장을 개선할 수 있는 관리 방안입니다. 현장과 일상 작업에 숨어있는 낭비 요소를 철저하게 배제함으로써 생산 효율을 높이고 작업자의 개선 의식을 고취하여 현장 개선을 활성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현장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OS입니다. 자, 이 OS에는 정리, 정돈, 청소, 청결, 습관화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정 OS 활동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문제입니다. 현장 품질 관리 문제 3번은
설비 자주 보존 활동에서 TPM, 전사적인 생산 보존 활동 8스텝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죠. 자, 첫 번째 0스텝은 준비 단계입니다. 두 번째 1스텝은 초기 청소 단계, 세 번째 2스텝은 발생원 또는 곤란개소 대책 단계고요. 네 번째, 세 번째 스텝은 급유, 점검, 청소 기준서를 작성하는 단계. 자, 4번 스텝은 총 점검 상태, 5번 스텝은 자주 점검 상태, 6번 스텝은 표준화, 7번 스텝은 자주 관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 보존 활동은 생산 시스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업의 체질 개선을 목표로 하여 생산 시스템의 라이프 사이클을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고장 제로, 불량 제로, 재해 제로 등 모든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8개 스텝입니다. 자, 그래서 이 8개 스텝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 및 학습 모듈명은 공정 설비 조건 관리입니다. 학습 모듈의 목표를 보시면 설비 조건 계획, 설비 상태 점검을 하여 적합 여부 판정 후 최종 보고를 해서 시정 조치할 수 있는 게 학습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 내용으로는 설비 조건을 계획하고 설비 상태 점검 및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결과 보고 및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야 하는데, 설비 조건 계획에서는 식품 제조 가공 기준에 맞는 그런 설비가 만들어지고 수작업에 비해 품질 불량이 발생되지 않고 경제적인 작업 생산성을 가져야 하고, 설비 기준서에 따라 공정 조건별 관리 기준과 점검 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설비 상태 점검 및 적합 여부 판정에서는 설비 관리 기준서에 따라 설비별 관리 기준과 점검 방법, 검사 규격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수업이 이루어지셔야 되고, 결과 보고 및 시정 조치에서는 설비 관리 기준서에 따라 점검, 판정, 결과를 파악하고 결과 보고서를 기록, 보고할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공정 설비 조건 관리 문제 1번은 적격성 평가에 관한 문제죠. 적격성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성능 설치적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격성 평가라는 것은 기계나 설비가 설계한 대로 제작 설치가 되고 목적하는 대로 작동하여 원하는 결과가 얻어지는 것을 증명하고 문서화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설계 적격성 평가, 이 설계 적격성 평가는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 설계가 의도한 목적에 적합한지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이죠. 자, 이 설계 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지면 두 번째는 설치 적격성 평가입니다. 설치 적격성 평가라는 것은 제대로 설치가 되었는지 검증하고 문서화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설치 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지면 세 번째로는 운전 적격성 평가입니다. 예측된 운전, 범위 안에서 의도한 대로 가동이 되는지 또는 최악의 조건까지 검증하는 게 바로 운전 적격성 평가입니다. 이 운전 적격성 평가가 이루어지면 마지막에 성능 적격성 평가죠. 각 회사의 제품을 제조할 수 있도록 가공이 되는지 또는 분석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설계 적격성 평가와 설치 적격성 평가에는 반드시 선전 전 수락시험과 선전 후 수락시험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적격성 평가를 하는 예정 일조보다 늦어지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정 설비 조건 관리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HACCP, 여기에서 CCP에 대한 용어를 묻는 거죠. 자,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사전 예방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인 햇섭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원료와 공정, 유통에서 발생 가능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해당 위해를 예방, 제거 또는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공정이나 단계 절차를 무엇이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CCP라고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자면 해썹은 HA와 CCP가 결합이 된 겁니다. HA는 위해 요소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위해 요소를 말하는 거고요. CCP는 이 위해 요소를 예방하고 제거하고 허용 수준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단계, 절차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공정설비 조건관리 문제 3번입니다. 자, 이 문제 3번은 개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ECRS 방법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ECRS 방법을 적용하면 좋은데 이 방법은 개선 또는 개발된 아이디어, 방안 또는 피드백을 받은 후 관련 담당자들을 통해 표준화, 매뉴얼화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ECR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ECRS는 제조 현장의 생산 관리에서 사용되는 업무 프로세스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됐고 오래 사용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E는 배제입니다. 배제는 불필요한 공정이나 작업을 제거하거나 혹은 축소하는 과정이죠. 3종 OS에서 OS 중에 정리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제를 생각할 때는 해당 공정의 목적과 최종적인 목표를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C, 결합입니다. 제품 생산에 필요한 다양한 공정을 결합을 하는 거죠. 기존 공정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결과가 도출이 되는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재배치, 교환입니다. R이죠. 공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재별 부품 가공 시 가공법의 일부를 다른 부품에 적용할 수 있는지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공정 순서라든가 작업장의 장소 변경이라든가 작업자의 재배치도도 반드시 고려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단순하죠. 기존의 공정이나 작업 방법을 단순화시키거나 간략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정에서 왜 그 부품을 사용하는지, 왜 그 방법을 작업하는지 등을 질문하고 간략화하는 부분이 고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ECRS에서 개선의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배제고요. 결합, 재배치, 단순화 갈수록 개선의 효과가 줄어든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규관리입니다. 능력단위, 학습 모듈명은 법규관리입니다. 법규관리의 학습 목표는 식품 관련 법 규정에 대하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법규 모니터링 결과 보고, 모니터링 결과를 실행할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기준과 규격 또는 표시 기준 또는 입법, 행정 예고 또는 재정 개정, 고시사항 등이 정확하게 학습이 이루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법규관리 문제 1번을 보면 모니터링 담당자가 속한 부서나 실행을 담당할 부서의 내부 부서와 주무 부처를 구분해서 식약처에서 소관하는 법령에 대해서 묻는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약처에서 지금 소관부처로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는 법령으로는 식품안전기본법과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이거 외에도 많은데요.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법령들이 전부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관하는 그러한 법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령에서는 반드시 법의 목적들을 반드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식품위생법은 정말 중요한 법규 중에 하나죠. 자, 그래서 식품위생법이 22년 6월 10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개정된 법의 목적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의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 식품위생법의 목적입니다. 최근에 이 위생법의 목적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변경된 법의 목적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타 그 외에 식품안전기본법에 대한 법 목적도 잠깐만 살펴본다면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식품안전기본법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할하는 그런 법이 아닌 거에 대한 질문이죠. 자, 그래서 학교급식법에 대한 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식품위생법 반드시 법의 목적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법규관리 두 번째 문항은요. 저희가 업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 수행 결과가 각종 법령의 규제나 금지사항에 위배되었을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저희는 제재를 받게 되죠. 행정제재의 종류로는 행정처분이라든가 또는 벌칙, 가징금, 과태료, 벌금, 가료 등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 2번에서는 이 행정처분에 대한 올바른 설명들, 벌칙에 대한 올바른 설명들, 과태료에 대한 올바른 설명들을 묻는 그런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한다면 행정제재의 종류가 지금 6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6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행정처분은 행정주체가 법규에 의거하여 구체적 사실에 대해 법 집행으로서 하는 공법상의 단독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명령이라든가 품목 제조 정지, 품목류 제조 정지 또는 영업 정지, 시설 개수 명령, 영업소 폐쇄 같은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고요. 벌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법규에서 그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형벌이나 행정벌을 가하는 것을 규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징역이나 벌금 같은 것들이 이 벌칙에 해당하는 게 되겠죠. 자, 과태료는 벌금이나 가료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가해지는 금전벌로서 행정 의무 불이행 시 부과가 됩니다. 건강진단이라든가 위생교육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이렇게 과태료를 지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행정제재에 맞는 설명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문제 3번은 식품회사에서 일상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법규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문제죠. 그 중에서 건강진단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식품 공장이 일상 관리해야 할 법규 관련 준수사항에 대한 예시가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예를 들면 영업신고라든가 등록증을 이제 비치를 해 둔다든가 그 다음에 건강진단증을 비치를 한다든가 이 건강진단증은 우리가 식품의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 직접 종사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서류를 보관하셔야 되죠. 이렇게 건강진단증을 비치를 한다든가 또는 위생교육 이수증 비치, 영업자는 법정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그 필증을 사업장에게 보관을 해야 되죠. 그래서 위생교육 이수증을 비치하는 이런 부분도 식품공장에서 관리해야 되는 준수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제품 성분 배합비라든가 또는 원재료 규격서 비치라든가 입고 검사 관계 서류 등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법과 관련된 준수사항들의 법규관리 대상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객 불만 관리죠. 능력 단위 학습 모듈명은 고객 불만 관리입니다. 자, 고객 불만 관리의 학습 목표는 제품의 불만에 대해서 고객에게 대응하는 것으로 고객 불만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대책 수립,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학습 모듈에 반드시 학습을 해야 되는 내용들이 4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고객 불만 사항을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또는 고객 불만을 분석하고 그 불만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개선을 하는 이 수업의 내용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 불만 처리 기준에 따라서 접수된 고객 불만 사항을 제품별 또는 항목별로 분류를 하고 고객의 불만 발생 원인을 분석해서 고객 불만 발생 유형에 따라 긴급성을 고려해서 처리해야 할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고 고객 불만 원인 공정에 대한 개선 대책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객 불만 관리의 첫 번째 문제는 소비자의 불만을 잘 다루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 요소죠. 그래서 이 서비스의 핵심 요소로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잘 처리를 하게 되면 나타나는 효과를 묻는 문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적으로 소비자의 불만을 잘 처리하면 첫 번째로는 고객의 유지율을 증가시켜서 기업의 이윤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좋지 않는 평판을 이렇게 미리 또 막을 수도 있고요. 셋째로는 소송 등으로 인한 법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해결되지 않는 고객의 불만으로 회사에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또한 절약이 될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고객 서비스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비자 불만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서비스 회복을 잘 해주는 것이 그 회사의 존재 이유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가 있고, 소비자의 불만을 얼마나 즉각적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고객에 대한 기업의 봉사 정신을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 불만을 효과적으로 잘 처리하는 이 5개의 방법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고객 불만 관리 두 번째 문제입니다. 고객의 불평 행동 관리가 소홀했을 경우 고객의 이탈이 일어나게 되겠죠. 고객 이탈에 관련되어서 묻는 OX 문제인데요. 자, 고객의 이탈 방지가 기존 고객 유지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줌으로써 이익의 증대와 기업의 이미지를 향상을 가져온다라는 문구에 대해서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자, 이 문항의 정답은 O죠. 자, 이 O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객의 이탈은 기업 경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경쟁 우위와 관련된 많은 다른 요인들보다 이 고객의 이탈이 기업의 이익에 연관이 가기 때문에 고객의 이탈률을 5% 줄이면 이익은 25에서 80%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이탈 고객은 신규 소비자와 기존 고객들에게 부정적인 구전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기업에 치명적인 이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저마다 고객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이탈 방지, 즉 기존 고객 유지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해 줌으로써 이익의 증대와 기업의 이미지의 향상을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조금 더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가 소비자들에게 대한 고객 불만 처리 서비스는 소비자들의 실망한 마음에 만족과 재구매를 줄 수가 있죠. 이 부분은 기업에게도 되게 중요한데요. 불만 원인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 즉 서비스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이죠. 이 서비스 실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방법, 즉 불만 원인을 개선하는 전략으로 5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공부를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고요. 둘째로는 고객이 하고 싶어 하는 대로 하도록 하는 겁니다. 고객이 특별하고 중요하다고 느끼도록 만들고 고객의 기대를 초과해서 충족시키면 고객은 좋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고객을 존경하고 네 번째는 고객에게 초점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5째는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고객의 욕구와 기대를 파악하고 관심을 가지고 다른 방법보다 빠르고 우수하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면 고객의 기대치를 능가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불만 원인 개선 전략 5가지도 추가적으로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객 불만 관리는 학습 모듈 34페이지에 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 불만 관리 세 번째 문제입니다. 고객 불만 응대 원칙에 대해서 묻는 건데요. 고객 불만 응대 원칙은 5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기에 해당하는 응대 원칙은 책임 공감의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객 응대 불만 원칙의 첫 번째는 피뢰침해 원칙입니다. 이 피뢰침해 원칙은 회사와 개인은 상처를 입지 않고 제품 품질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피뢰침 원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책임 공감의 원칙입니다. 회사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내가 한 행동의 결과이든 다른 사람의 일 처리의 결과이든 고객의 불만에 대한 책임을 같이 져야 한다는 거죠. 고객에게는 누가 담당자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불만이 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서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고객 불만 원칙 두 번째, 책임 공감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감정 통제의 원칙이죠.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전화를 받거나 거친 고객들을 만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사람과 만남에서 오는 부담감을 극복하고 자신의 감정까지 통제할 수 있는 감정 통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언어 절제의 원칙이죠. 고객 응대에 있어서 언어 절제의 원칙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 번째는 역지사지의 원칙입니다. 고객에게 관심을 보여야만 우리의 말과 설명들이 고객의 귀에 들어가며 마음으로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말하고 훌륭한 언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고객은 결코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역지사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고객 불만 응대 원칙 5가지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 불만 관리에서는 불만 고객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과 시간과 장소를 바꿔가면서 불만 고객을 처리하는데요. 사람을 바꾼다라는 것은 일반 직원에서 매니저와 점장의 순으로 바꿔가는 거, 장소를 바꾸는 것은 고객 테이블에서 카운터 또는 그 외 장소로 넘어가는 거, 시간을 바꾼다는 것은 즉각적인 해결 방안 제시보다는 냉각 시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냉각 시간의 중요성은 경청을 통해 고객 냉각 시간을 가지면 불만 처리에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능력 단위 및 학습 모듈명은 제품 검사입니다. 제품 검사의 학습 목표는 완제품의 품질 상태를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제품 검사를 계획하고 샘플링한 후 검사를 통해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최종 보고서에 보고를 하고 시정 조치해서 생산 제품을 보관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제품 검사의 학습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제품 검사에서 우리가 주로 하는 학습 내용들은 우선 제품을 검사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는 샘플링을 합니다. 샘플링하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여기서는 또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샘플링을 또 어떻게 검사하는지, 그리고 검사된 내용들을 어떻게 적합 여부를 판정하고 어떻게 결과 보고를 하는지, 그리고 시정 조치 및 생산 제품을 어떻게 보관 관리하는지가 학습이 이루어지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검사 1번 문항입니다. 문제를 보시면 식품 검사 시 검체 채취 기구 및 용기, 준비 검체 채취 기구 및 용기는 검체의 종류, 형상, 용기, 포장 등이 다양하므로 검체의 수거 목적에 적절한 기구 용기를 준비해야 하는데, 기구 용기는 어떻게 준비하는지 세 가지 이상 답을 작성하는 거죠. 자, 답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샘플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검사 대상으로부터 일부의 시료를 채취해서 안정성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검사 대상 선정이라든가 샘플링, 취급 및 운반, 제품 검사 등 과학적인 방법으로 수행이 되는데, 지금 방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기구 용기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죠. 여러분들 실무에 많이 쓰이는 것들입니다. 자, 우선은 검체 채취 기구 용기는 기구 및 용기 포장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기구 및 용기는 운반, 세척, 멸균에 편리한 것이어야 되며,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의 기구 용기 중 검체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반드시 멸균이 돼 있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검체와 직접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는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더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내용은 미생물 검사를 채취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이 부분들도 중요하게 숙지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은 검체를 채취, 운송, 보관할 때는 채취 당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밀폐되는 용기와 포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생물학적 검사를 위한 검체는 가능한 한 미생물 오염이 되지 않도록 단위 포장 상태로 그대로 수거를 하여야 하고, 검체를 소분 채취할 경우에는 멸균된 기구, 용기 등을 사용해서 무균 상태로 행해지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검체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보관하거나 유통해서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 검체는 관련 정보 및 특별 수거 계획에 따른 경우와 식품 적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을 제외하고는 완전 포장된 것으로 채취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검체 채취 기구 용기에 관련돼서는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품 검사 문제 2번입니다. 자, 2번에 대한 문제는 결과 기록지에 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대한 답이죠. 자, 결과 기록지 중에 이 결과 기록지는 자가 품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가 품질을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지는 2년 동안 보관을 해 두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O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1조에 보면 자가품질 검사 항목이 있죠. 이 검사 항목대로 검사를 하고
그 결과는 2년 동안 보관을 해 두셔야 됩니다. 제품 검사 시험 방법도 최근에는 고성능 기기들이 많이 개발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가 품질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검사 방법에 의해서 실행돼야 되고 그 결과가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제품 검사 세 번째 문항입니다. 식품의 보관 기준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상온 15에서 25도씨, 실온 1에서 35도씨, 냉장 0에서 1도씨로 하고 있는데 냉동은 몇 도씨에서 보관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정답은 마이너스 18도씨인데요. 제품 보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품 보관의 일단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을 맡아서 간직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품질이 최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관 기준은 제품의 특성에 따라 상온은 15에서 25도씨, 실온은 1에서 35도씨, 냉장은 0에서 10도씨, 냉동은 마이너스 18도 이하, 차갑고 어두운 곳은 따로 규격이 없으면 0에서 15도씨, 빛이 차단된 장소에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 구분 및 보관의 중요성에서는 제품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정에 따라서 적합품과 부적합품은 서로 교차되지 않게 분리하여 보관,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보관 방법도 제품 특성에 따라 상온, 실온, 냉장, 냉동 등 제품의 품질이 최대로 유지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능력 단위 및 학습 모듈 식품 안전 위기 관리입니다. 식품 안전 위기 관리의 학습 목표는 식품의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예측하여 사전에 조치하는 것으로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매뉴얼을 작성, 위기 관리 대응 훈련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 조치할 수 있는 게 학습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내용으로는 안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 관리 매뉴얼을 작성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매뉴얼에 따라 안전 관리 교육도 훈련을 하고 안전관리 훈련에 대한 평가와 시정 조치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련 법규 시장 요구사항을 고려해서 식품 안전 위기 관리 업무 수행 과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과제를 반영해서 식품 안전 위기 관리 대비 업무 수행 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파악해서 대응 방법에 대한 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하면서 안전관리 결과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이 이루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위기관리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 설명에 들어가는 용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자, A는 위해에 대한 용어고요. B는 식품위생에 대한 용어입니다. 요거는 식품위생법의 용어 정의에 나와 있는 문항이죠. 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안전이란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로서 식품위생을 말하는데 식품으로부터 오는 위해 요소들을 확인하고 위해 방지를 미리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해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에 존재하는 위험 요소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을 위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식품위생은 식품, 식품 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해에 대한 용어 정의, 식품위생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안전 위기관리 문제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은 해썹의 7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는지를 묻는 거죠. 자, 절차, 순서
이런 부분들은 잘 숙지하셔서 그대로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해썹 7원칙은 우리가 직무에 많이 사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부터 7번을 순서대로 나열을 한다면 정답은 1번, 5번, 3번, 4번, 2번, 7번, 6번 순서대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썹의 7원칙입니다. 제일 먼저 위의 요소를 분석하는 거죠. 자, 위의 요소는 원료나 제종 공정에서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인 위의 요소를 분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HACCP의 HA는 위의 요소죠. 이 세 가지를 분석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는 중요 관리점을 결정하는 겁니다. 해썹을 적용해서 식품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중요 관리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CCP에 대한 목표 기준, 한계 기준을 설정하는 건데 모든 위의 요소의 관리가 기준치 설정대로 충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관리 한계를 설정하는 게 세 번째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각 CCP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을 설정하는 겁니다. CCP 관리가 정해진 관리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측정 또는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렇게 모니터링한 결과를 개선 조치 방법으로 설정하는 거죠. 모니터링 결과 CCP에 대한 관리 기준에 벗어났을 경우 거기에 대비한 개선이라든가 조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해썹 시스템의 검증 방법을 설정하는 거죠. 해썹 시스템이 적정하게 실행되고 있음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류 기록 유지 및 문서화 단계입니다. 모든 단계에서 절차에 관한 문서를 빠짐없이 정리하고 이를 매뉴얼로 규정하고 보관하고 CCP 모니터링 결과 관리 기준 이탈 및 그에 따른 개선 조치 등에 관한 문서를 기록 유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썹의 7원칙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있죠. 자, 요소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보면 생물학적인 위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들도 가끔 보이거든요. 자, 우선 생물학적 위의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곰팡이라든가 바이러스 등의 미생물과 기생충, 원충 이런 생물체들이 전부 다 생물학적 위의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물학적 위의 요소는 식욕을 생성하기 위한 원료 가축이나 가금류 등을 포함한 원재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해당 식육의 정형이라든가 보관 및 출고 공정과 이와 관련된 종업원, 가공 및 유통 과정 환경에서 오염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물학적 위의 요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화학적인 위의 요소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식품에 존재하거나 발생하는 버섯 독이라든가 또는 보고 독이라든가 또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이런 곰팡이 독소 같은 것들이 화학적인 위의 요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 및 가공 중에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오염이 되는 동물용 의약품이나 허용 외 식품 첨가물 또는 윤활제, 세척제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화학적인 위의 요소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물리적인 위의 요소는 유리라든가 금속, 플라스틱과 같은 다양한 이물을 포함을 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건강상의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외래 유래의 이물을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물에 대한 정의를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정상적인 성분이 아닌 물질을 말을 하고요. 동물성으로 절족 동물 및 그 알이나 유충, 배설물, 설치류 및 곤충의 기식 흔적물, 동물의 털이라든가 배설물,
기생충, 그 알 등이 이 이물에 해당이 되고, 식물성 종류로는 다른 식물 및 종자, 곰팡이, 집, 겨 이런 것들이 여기에 이물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물성으로는 토사나 유리, 금속, 도자기, 파편 같은 것들도 이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물리적인 거, 생물학적인 거, 화학적인 위의 요소들을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품안전 위기관리 문제 3번입니다. 자, 문제 3번은 식약처에서 식품안전 위기 대응 체계를 4단계로 구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기에서 나오는 이 단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항이죠. 자, 위기경보 경계의 판단 기준은 해당 식품 결과 유해 성분 검출, 언론의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 논란, 외국의 인적 피해 상황 언론 보도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대응 체계에 어디에 해당하느냐라는 질문인데, 지금 여기에서는 위기 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위기 경보가 아니라 주의에 대한 판단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X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위기 대응 체계 4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기 대응 체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4개의 단계로 나눠지고 있고요. 판단 기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에 대한 판단 기준은 해당 식품 결과 유해 성분이 검출이 되거나 언론에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에 논란이 있거나 외국의 인적 피해 상황 언론 보도는 주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계는 위해 평가 결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 국민의 동료나 언론 보도가 심각하게 확산된 경우는 경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각한 위기 경보는 판단 기준을 보시면 유해 물질 테러 등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을 하거나 전 세계적으로 식품 유해 물질 검출로 공황이 발생된 상황이 바로 심각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식약처에서 식품안전 위기 대응 체계 위기 경보 4개의 단계 판단 기준을 잘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능력 단위 및 학습 모듈명인 간능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능 검사의 학습 목표는 식품의 품질을 인간의 오감에 의해서 평가하는 제품 검사로, 간능 검사를 계획하고 샘플링하고 검사한 후 적부 판정을 해서 최종 보고 및 피드백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학습 목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학습들이 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면, 우선은 간능 검사 계획을 하고 패널을 선정하는 훈련을 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간능 검사에 관련되어 있는 샘플링하는 방법들을 또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간능 검사 기준에 따라 검사하고 평가해서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 조치에 관련된 학습이 이 간능 검사 학습 모듈에서는 이루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간능 검사 문제 1번 문항입니다. 자, 1번 문항은 간능 검사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죠. 그래서 A와 B에 들어가는 간능 검사 방법이 뭐냐라는 질문입니다. 자, A는 3점 검사법이고요. B는 순위법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능 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장점이 있느냐? 우선 신제품을 개발해서 품질을 개선할 수도 있고, 원가 절감 및 공정 개선, 품질 관리, 마케팅의 간능 검사들이 활용이 되겠죠. 간능 검사에서 종합적인 차이 검사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차이 검사는 시료 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검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첫 번째로 3점 검사법입니다. 3점 검사법은 2개의 같은 시료와 1개의 다른 시료를 가지고 총 3개의 시료를 제공해서 다른 시료 하나를 식별하는 방법이 3점 검사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1, 2점 검사는 3개의 시료 중에
기준 시료를 먼저 평가한 다음 2개의 시료를 제공해서 기준 시료와 다른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1, 2점 검사법입니다. 세 번째, 단순 차이 검사는 주로 냄새나 맛, 이렇게 자극이 강하거나 복잡해서 패널이 혼동할 가능성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는데요. 패널에게 2개의 시료를 제시를 하죠. 제시를 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식별하는 방법이 단순 차이 검사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합적인 차이 검사는 시료 간의 차이를 알아보는 그런 갖는 검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특정 차이 검사입니다. 특정 차이 검사는 시료 간의 특정 차이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점 비교 검사는 2개의 시료를 동시에 제공해서 특성이 더 강한 것을 식별하는 게 2점 비교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다시료 비교 검사는 기준 시료와 다른 시료 간의 차이를 알아보는데요. 패널은 제시된 기준 시료와 다수의 비교 시료 중 먼저 기준 시료를 평가한 다음에 다음 비교 시료를 평가해서 특성의 강도의 차이를 평가하는 게 다시료 비교법이게 되겠습니다. 자, 순위법은 3개 이상의 시료를 놓고 특성이 강한 것부터 차례대로 순서를 정하죠. 그래서 패널에게 제공되는 수는 3개나 6개로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평점법입니다. 자, 평점법은 시료의 특성 강도에 어느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으로 기준 시료 없이 3개에서 7개의 시료를 제시하게 되면 정해진 척도에 따라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이 평점법이죠. 그래서 갖는 검사에 사용되는 이 종합적인 차이 검사법과 특정 차이 검사법에 대해서는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갖는 검사 두 번째 문항입니다. 두 번째 문항은 종합적인 차이 검사법 중에서 1, 2점 검사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C, E, D, B, A 순서대로 검사 방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1, 2점 검사는 첫 번째 기존 시료 2개하고 다른 시료 1개, 즉 3개의 시료를 준비를 해줍니다. 자, 해주고는 1개의 기존 시료에는 기준이라는 표시를 하고 다른 2개의 시료에는 난수표를 사용해서 세 자리의 비연속적인 숫자를 씁니다. 나름대로 숫자를 쓰는 거죠. 그리고 나면 기준 시료를 왼쪽에 놓고 약간 간격을 두고 2개의 시료를 일렬로 나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패널은 3개의 시료를 평가하는데 우선 기존 시료를 먼저 평가한 다음 나머지 2개의 시료 중 어느 시료가 기준 시료와 동일한가를 찾는 게 되겠습니다. 1개 시료를 검사한 후 반드시 물로 입을 헹군 다음 시료를 평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문지에 결과를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순서대로 갖는 검사가 이루어지는 게 1, 2점 검사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갖는 검사 세 번째 문제입니다. 이 세 번째 문제는 갖는 검사 시 4가지의 기본 맛을 농도별로 감도 검사를 실시하는 건데 갈로 안에 들어가는 용액 4가지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입니다. 자, 보통 10% 설탕 용액과 0.6% 염화나트륨 용액, 그리고 0.15% 구연산 용액,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0.15% 카페인 용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가지 기본 맛을 농도별로 감도하는 용액 이 4가지는 반드시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능력 단위 학습 모듈명은 협력사 관리가 되겠습니다. 협력사 관리의 학습 모듈의 목표는 규격에 적합한 원부재료와 제품을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사 관리 계획, 협력사 점검, 점검 결과 보고 및 부적합한 사항을 개선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학습이 되어야 되는데요.
우선은 학습 내용들을 보면 우선 협력사 관리 계획과 그리고 협력사 점검, 그리고 점검 결과를 보고 작성하고 부적합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협력사 관리 기준서에 따라 세부 평가 항목을 설정을 하고 협력사 관리 기준서에 따라 점검 결과를 협력사 담당자와 확인할 수 있고 협력사가 평가 보고서에 따라 협력사 점검 결과를 보고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학습이 이루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협력사 관리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설명은 무엇을 말하는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문항을 한번 보시면 원료, 부재료 납품업체, 제조 외주업체, 상품 매입업체, 소분업체 사업장 대상으로 연간 1회 이상 또는 반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관련 법규 이행에 대한 법적 서류, 원료 입고, 제조, 가공, 보관, 유통에 대한 시설 점검, 기록 관련 문서 등을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이 무엇이냐라는 점검입니다. 자, 정답은 정기 점검이라고 답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점검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력사 점검에는 목적에 따라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정기 점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특별 점검이 있습니다. 자, 특별 점검은 주기나 사전 계획 없이 최신 식품 안전사고 이슈화에 따라 해당 업체에 관련이 되거나 유형이 유사한 식품 및 원료, 부자재를 납품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점검이 특별 점검인데요. 특별 점검에서는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이 특별 점검을 더 자세하게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어떤 특별 점검이 있는지 살펴보면 해당 식품과 관련된 새로운 안전성 정보가 발생된 경우에 특별 점검을 하게 되고 고객 클레임이 대량 발생했을 경우 외부 컨설팅 또는 사회 인증 정기 심사가 발생됐을 때 해당 식품이 식중독, 질병 등이 발생된 경우 신규 원료 및 납품업체에 변경이 된 경우 제조 라인에 신규 및 대체 설비가 도입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특별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 대상에 따라서 전체 점검, 현장 점검 및 사후 점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정기 점검과 특별 점검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되고 여기에서 하나 더 특별 점검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이 특별 점검에 대한 내용도 같이 숙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협력사 관리 문제 2번입니다. 자, 2번은 협력사 세부 평가 항목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관련성이 적은 것을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죠. 자, 여기에서 정답은 협력사 매출 실적입니다. 자, 나머지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력사 점검 결과 보고서에는 이렇게 법적 서류라든가 기본 서류, 영업장 및 주변 환경, 작업장 내부 환경, 제조, 가공시설, 설비, 생산 라인 또는 방충, 방서, 냉장, 냉동 설비, 용수관리, 기타 시설, 개인위생 등 총 11개의 항목으로 전체적인 종합 의견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자, 이 11개 항목을 구분해서 항목별로 세부 평가 항목을 분류하게 되는데 법적 서류는 15개 항목이 있고요. 기본 서류는 24개, 영업장 및 주변 환경은 5개 항목, 작업장 내부 환경은 32개 항목, 제조, 가공시설 설비는 6개 항목, 생선 라인은 8개 항목, 방충, 방서는 6개 항목, 냉장, 냉동 설비는 6개, 용수관리 6개 항목, 기타 시설 14개, 개인위생 4개의 항목을 구분해서 점검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평가 점수는 세부 항목별 주요 점검 사항을 토대로 기록을 하고 있고 주요 점검 사항은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객관적인 기록 일지류와 직접 현장 점검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5번째로는 지적사항 기록은 지적 내용이 필요한 서류 사본이나
현장 점검에 대한 지적사항은 객관적인 현장 사진을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협력사 관리 문제 3번이죠. 자, 이 문제 3번은 부적합한 보고서 작성을 할 때 작성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에 대해서 옳으면 O, 틀리면 X를 표시하는 거죠. 자, 부적합 보고서에는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불완전성의 작성 원칙을 가지고 있다. 정답은 X고요. 여기에서 정답으로 수정하려면 마지막에 완전성으로 수정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적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사 및 협력사의 기준이 요구되는 시스템 운용 요소나 또는 결여, 불이행 또는 유지의 실패를 우리가 부적합이라고 합니다. 객관적인 증거나 평가에 의거 협력사의 제품의 품질에 중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자, 이 부적합 상황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치명적인 부적합, 중대한 부적합, 경미한 부적합, 관찰사항 또는 권고사항 이렇게 4개로 나눠지고 있고요. 이 4개에 대한 부적합의 보고서의 작성 원칙은 첫 번째 정확성입니다. 정확성은 부적합 내용이 사실에 근거해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5개 중 2개가 부적합 이렇게 양쪽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정확성. 자, 두 번째는 명료성입니다. 명료성은 부적합한 내용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누구나 그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고 기술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간결성입니다. 부적합한 내용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적합한 사항을 너무 자세히 기술하면 오히려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간결성이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완전성이죠. 부적합 보고서에 명시해야 할 항목은 빠짐없이 기록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조직명 또는 관련 기준 또는 부적합 구분 또는 대상 부서 또는 관련 일지, 문서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서 완전성 있게 작성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적합 보고서의 작성 원칙 4가지 정확성, 명료성, 간결성, 완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적합한 사항 4개도 같이 기억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치명적인 부적합, 중대한 부적합, 경미한 부적합, 관찰사항 또는 권고사항이 있는 것들.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능력 단위 및 학습 모듈명은 샘플 시험 검사입니다. 학습 모듈의 목표는 공정 샘플 규격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반 성분, 미생물, 미량 성분 검사와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게 학습 목표로 보시면 되고요. 자, 학습 내용은 공정 샘플 일반 검사와 결과 기록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되고 공정 샘플 미생물 검사와 미생물 결과에 대한 결과지를 작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정 샘플 미량 성분 검사와 미량 성분 결과지도 작성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검사 결과 판정 및 조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 학습 모듈에서는 여러분들의 실습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실습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샘플 시험 검사 문제 1번입니다. 1번은 유지의 그 화학적인 분석 중에 상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상가라 함은 지질 1g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 칼륨의 밀리그램 수를 말하고 상가는 지방산이 글리세리드로 결합 형태로 있지 않는 유리 지방산의 양입니다. 주로 식용유지나 과자류, 조미김, 유탕, 유처리식품, 튀김식품, 식용유지 가공품, 참깨분, 대두분, 식용 번데기 가공품에 사용이 되고요. 이 상가는 기름이 많이 산화가 될수록 상가가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샘플 시험 검사 문제 2번입니다. 이 문제 2번은
갈로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를 작성하는 겁니다. 자, 1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용어는 중금속이라는 용어인데요. 자, 중금속이라는 것은 비속이나 납, 수은, 카드뮴, 크로뮴, 주석, 안티모니, 아연, 바륨, 비스무트, 니켈, 코발트, 망가니즈, 바나듐, 셀리늄 등 주기율표 상의 아래쪽에 주로 위치를 하고 있고 비중이 4 이상의 무거운 금속을 우리가 중금속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체내에 축적이 되면 잘 배설되지 않고 우리 몸속에 단백질로 쌓여서 장기간에 걸쳐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금속에서 저희가 미량 성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린다면 생체 성분 또는 식품 중에 미량으로 존재하고 있는 성분으로 보통 0.1% 이하의 함량을 가진 성분을 우리가 미량 성분이라고 합니다. 식품 중에 영양 성분 중에는 미량 원소를 철이라든가 아연, 구리, 요두나 또는 셀렌 또는 코발트를 우리가 미량 성분이라고 하는데 식품 공전이나 식품 첨가물 공전에서 식품 중에 위해 요소로 분류되는 납이나 카드뮴 등 중금속이나 곰팡이 독소, 식품 첨가물 등도 모두 미량 성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갈로 안의 답은 중금속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샘플 시험 검사 문제 3번이죠. 자, 이 3번은 우리 세균수를 계산하는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분자에는 1 곱하기 N1, 1 곱하기 N1이라는 것은 첫 번째 희석 배수에 계산된 평판수, 우리가 2개입니다. 그죠? 그리고 N2는 두 번째 희석 배수에 계산된 평판수, 역시 2개죠. 그리고 D는 첫 번째 희석 배수에 계산된 평판의 희석 배수, 우리가 100배입니다. 그죠? 10의 2승이죠. 자, 그래서 1 곱하기 2 더하기 0.1 곱하기 2 곱하기 100 분의 분모는 집약 개수를 다 더하시면 되겠습니다. 232 더하기 244 더하기 33 더하기 28 이렇게 하시면 보통 24,409가 나오죠. 자, 이거는 유효 숫자는 높은 단위 3단계에서 반올림해서 유효 숫자 2단계로 끊어 이하를 0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24,000 g당 CFU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외부평가 관련 모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지필평가 문제는 학습 모듈을 반드시 활용하셔야 되고요. 학습 모듈에서 용어 정의와 절차, 순서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